이번 코너는 조금 호흡을 고르면서 증시대담 최희마의 맞수다 이렇게 맞수다 이러니까 약간 이북 사투리 같긴 한데 좀 심도 있는 매크로를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명이 좀 많이 짧아지시겠어요.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참 고충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시장 경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혼돈이면은 정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큰 그 화두가 될 텐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보자면은 일단 잘 나가는 미국 경제 부럽습니다. 뭐 미국 뉴욕 증시도 한 2년인가요? 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 또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서학개미 많이 나가셨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뭐 한데 이제 조금 중간중간 복병들이 등장했는데 어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자극을 받은 모양이죠. 네. 이번 주는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음.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경제 지표 동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였습니다. 예상치, 전월치를 모두 상회를 했던 상황이고요.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고용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급감 부분들을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구인 건수를 놓고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세부 항목인 고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급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해석이 이어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뭐 예상치 전월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불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이 또 다시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미 결과를 확인했던 지표들보다는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지표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8일 예정인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10일 날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전월보다는 또 감소하는 걸 나타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부각됐지만 이 두 지표를 보면 올해 연준이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결과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다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계속 움직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실 때는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시는 게 좋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둔화될 걸 목도하실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보수적으로 보고 2번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11월 구인 건수를 확인하고 나서는 올해 한 번 정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이번 달 20일 트럼프 취임과 함께 28일, 29일 예정된 1월 FMC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반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미국 뉴욕 주가를 보더라도 저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은 경기가 나쁘다고 딱 시그널이 나온 건 오히려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 효과 기대감이 더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그들한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디플레이션이나 오히려 뭐 이 경기의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지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게 과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미국 연준도 이제 타겟팅하는 게 연율 기준으로 한 2% 정도만 인플레이션이 돼도 꾸준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다? 시장이 좀 기우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물가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변화를 좀 가지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 인하 폭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이뤄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성 4배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작동을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PC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주목을 하실 부분이 12월에서 2월 동계 기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9월 초 드라이빙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물가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여지가 높아요.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2에서 2.5 사이 정도 되는 PCE를 기준으로 그 물가 레벨이 유지된다고 하면 네. 사실 연준은 이제는 통화정책 결정할 때 물가가 아니라 고용지표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경제지표 내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이런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보다 둔화되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다시금 금리 인하 횟수를 높이는 그 수치 전망을 올해 3월 FMC를 통해서 제시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5에서 4.75 정도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2.7이니까 4.5%면 금리가 아직 높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니까 금리 인하를 축소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FF 금리 선물의 가격이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풀어갈 일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같이 이제 반추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디게 하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금리 인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뭐 부동산도 좀 안정 찾고 뭐 가계부채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소비가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맞습니다. 완전히 드랍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해주길 바라는데 미국 때문에 눈치를 또 봐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는 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환율이 또 춤추고 있습니다. 개동 급등하다가 어제는 또 역외에서 반락을 세게 했죠. 네. 20원 가량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모처럼 만에 국민연금이 네. 뭐 스스로 한 건 아니라고 제가 자꾸 웃어서 그렇습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서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달러 매도 해지를 했어요. 세게 한 것 같고 지금도 들어오는 것 같고 환율을 잡아주니까 주가가 버텨주고 또 코스피가 올라가네요 또. 자, 이 환율을 좀 넘어가서 체인지. 네. 네. 천천히 체인지가 되네. 네.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행이 미국 눈치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를 하회하는 전망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을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은 연준 눈치 없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레벨이었죠. 사실 한국 환율 시장과 이 증시를 놓고 볼 때 변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경제 체력,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마지막이 정치적인 변수였는데 지난해 12월 27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정치적인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원달러 환율과 증시 방향성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난해 12월 27일에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변론 준비 기일은 끝났죠. 지난해 12월 27일 그리고 1월 3일 날 끝났고요. 이제는 14일부터 매주 두 번씩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벤트가 진행될수록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고 증시는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27일을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증시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 역시 저점은 이미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의 레벨이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1,370원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원 범위 잡으면 되겠군요. 네네. 1,370 물론 고점이 이제 스파이크를 쳤을 때 네. 1,480원을 네, 그 넘어가긴 정도 했는데 갔었죠. 네. 그거는 이제
거래상 그렇게 된 거고 일단은 한 1,460원 치면은 밑으로 100원 깎아서 네, 1,370원에서 60원? 네. 네, 그 정도 보통 환율 범위는 그렇게 잡으니까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정치적인 리스크가 네.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이제 빠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아, 정치 리스크는 참 언급을 좀 빼고 네. 그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을 찾으면 일단 주식시장에는 뭐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이제 그 안전판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신중론이 우리 금리 다음 주 금통이 있잖아요. 네. 네, 요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체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때도 전분기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 그나마 이제 지난해 3분기 때 플러스 0.1로 회복되는 양상이었지만 사실 시장 기대치에는 미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저를 포함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또 결국 시기를 평가. 예, 그래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게 건설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건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기조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제품 수출 증가율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둔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통화장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외부의 뭐 입김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뭐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네. 한국은행이 항상 늘 그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판단을 할 거라고는 보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은 이제 경기를 좀 살려야 되고 사실 오늘 뭐 앞에도 다뤘습니다만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 같은 네. 경우도 뭐 거기에 부합되는 미국 눈치를 볼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게 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달 취임을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또 출범을 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상당히 자본시장도 요동을 치는 건 현실인데 네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게 관세 부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관세 부과라는 것도 시장에 어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25개 이상 행정명령을 공표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애교와 통상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행정명령을 분명히 포함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면 프로세스를 좀 거쳐야 됩니다. 의회 승인이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는 상무부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이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 재무부를 통해서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게 되는 수순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 1기 1년차 때 상무부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됐고요.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거는 트럼프 1기 집권 2년차 때 그때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간행을 명분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부과는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지게 되면 내년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 시장이 앞서서 이 관세 부과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 금리, 달러 인덱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네.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 보이는 현상. 그래서 트럼프 집권 관련해서 이제 오해라는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이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을 다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잘 않는 게 네네. 시장 속성이니까 지금 모두 다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결국엔 폭탄을 누구한테인가 던지면은 자기도 영향을 받는 그렇죠. 자이 이 네. 세상에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자행할 만큼 과격자는 아니다. 네, 네. 비즈니스맨인데 네, 맞습니다. 계산 잘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계산법의 그 여러 가지 우방국들의 우리 계산기도 빨라지는데 일본의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죠. 일본 제철이 USDT를 인수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불허 결정을 네, 내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차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 제철의 US 트레이드에서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예상의 결과는 아니에요. 기존에 예견시됐던 절차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일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에 해당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미국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좀 섭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표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인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고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상대로 자본 제휴나 다른 형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일 간의 관계가 우려로 가기보다는 좀 돈독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쳐가는 바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호재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악재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맞습니다. 뭐하고 현대차가 거기에 맞물려서 그 후판 그러니까 그 철판 미국 내에서 뭐 생산한다 요걸 딱 붙여가지고 하길래 잘한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또 만질 것이냐. 사실 일본의 움직임이 요즘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그 엔화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보는 그 신경 쓰였던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 그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일본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또 만지작거리고 엔화가 좀 절상이 되면은 네, 원화도 어쨌거나 조금 동조화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우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자 이것도 좀 풀어보시죠. 사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 통화정책 정상화는 내년 올해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당장 1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BOJ는 지금 현재 지난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효과를 좀 지켜봤었는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기업의 활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버텨낼 체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해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연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22 내각의 불안정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발을 맞추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시바 총리 역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엔화 강세 그리고 일본 증시 역시 상승이 재현하거나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 하에서 올해 연말까지 일본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상반기 정도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네.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엔화 강세에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 특히 엔화 비상업 투자 포지션이 이제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나 또 BOJ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지난해 8월처럼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뭐 최우방국, 뭐 일본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통화 정책으로도 제일 많이 활용하잖아요. 뭐 달러형 환율이라는 게 이미 기존에 이제 통용되는 국제 시세이기 때문에 엔화를 조금 절상시키면은 달러가 좀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달러 네. 약세가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원화 강세가 네, 돼서 네. 우리 환율도 내려가는 네. 이런 플로우의 이 작용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면 문남중 수석연구원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 긍정의 포인트들을 조금 아직 네. 이제 많이 녹여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오늘 또 대담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